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여행이 멈춘 시대, 다시 떠날 그날까지 간직하고 싶은 길 위의 이야기. 길은 여전히 꿈을 꾼다. (1장) 비추어 보다. 파도.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며 파도가 높아졌다. 배는 심하게 출렁거렸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바닥으로 납작 엎드렸다. 그때 선장이 소리쳤다. 파도가 칠 때는 멀리 보세요. 가까이 보면 메스껍습니다. 이과수는 마침표다. 목구멍이라고 했다. 적진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단기 필마의 병사처럼. 흘러가는 거센 물줄기에 눈을 맞추니 절벽으로 떨어지는 속도에 심장이 쪼그라든다. 서늘한 물보라에 신경이 쭈뼛 가시를 돋운다. 이런 삶의 수많은 다짐, 허다한 실패와 소소한 성취, 그 감상에 젖을 찰나의 틈도 없이 툭 아득한 깊이로 나동그라졌다. 악마의 목구멍 속으로 빠져버렸다.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걸쳐 있다. 아르헨티나 방면에서는 거대한 폭포, 악마의 구멍을 위에서 볼 수 있다. 엄청난 수량의 물이 헤아릴 수 없는 폭과 깊이로 떨어지는데 그 아찔함은 수많은 번뇌와 생존에 대한 공포마저 집어삼킨다. 악마는 인생에 대한 구구절절한 변명 따윈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브라질 방면에서 이과수를 보면 여러 폭포의 전체적인 풍광이 눈에 잘 들어온다. 악마의 목구멍을 아래에서 보는 셈인데 끝일 것만 같았던 직각의 추락도 여기서 보면 평면의 순탄함으로 바뀐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폭포는 강이 되어 흘러간다. 시인 황규가는 비문도 미문도 결국 한 번은 찍어야 할 마지막이 있는 것. 다음 문장은 그 뜨거운 10년부터다 라고 썼다. 너저분한 일상에서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적 얼마였던가?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과 인연이 아닌 거라고 생각할수록 더 잊지 못하는 괴로움은 빨리 마무리해야 할 문장들이었다. 그런데 무슨 미련 때문인지, 무슨 두려움 때문인지 그 마침표 하나 찍기가 참 힘들었다. 찍고 나면 별거 아닐 텐데 절벽에서 내리꽂히는 저 폭포처럼. 물들인다는 것에 대하여. 쉰 곳이 넘는 나라를 떠돌던 예술가가 있었다. 그는 브라질에 정착했지만 가난했기에 7년간 빈민가를 전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무너진 계단에 색색의 타일을 입히기 시작했다. 파란 하늘이 열리니 노란빛이 내려오고 초록의 들판이 펼쳐졌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계단을 물들인 브라질의 상징들이 가난과 범죄로 얼룩진 빈민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비웃었다. 너저분한 타일과 오르뎀의 프로그레소, 질서와 진보는 이질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장 폐기물에서 타일을 주워와 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계단을 채우기에는 역부족. 그때 몇몇 이웃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우연히 이곳을 찾았던 여행객들의 입소문도 퍼져 60여 개의 국가에서 타일을 보내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계단은 새롭게 창조되어 갔다. 작업은 벽면까지 이어졌고 공간은 여러 주제로 채워졌다. 인류사의 큰 사건과 예술작품, 대중문화와 시대를 풍미한 유명인, 자연과 동물, 추상적인 그래피티까지 개별적으로 보면 산만하기 그지없는 것들이 멀리서 보면 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23년 동안 2000여 개의 타일로 215개의 계단을 완성할 즈음 그는 자살한 시신으로 계단에서 발견되었다. 리우데 자네이루의 대표적인 빈민가 라파 지구를 유명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호르에 셀라론의 이야기다. 셀라론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추모하기 위해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찾아왔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그들은 계단을 더욱 다채롭게 물들여 가고 있다. 원색의 색감이 뿜어내는 강렬한 에너지에 한 번 취하고 괴짜 예술가의 농담 같은 죽음에 한 번 더 취해 계단 주위를 서성거렸다. 벽에 커다란 세계 지도를 그리고 있던 화가는 내게 다가와 이름을 한글로 적어달라고 했다. 그는 지도의 빈 공간을 방문객들의 모국어로 이름을 채워가고 있었다. 그렇게 내 이름은 남태평양 어딘가에 띄어져 셀라논의 계단을 장식하는 일부가 되었다. 계단 밑에서는 브라질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할아버지가 삼바 리듬에 맞춰 축구공 묘기를 선보이는데 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물들인다는 건 은밀하고 위대한 일. 물들인다는 건 기분 좋은 전념. 나도 그처럼 세상을, 누군가를 경쾌하게 물들이고 싶어졌다. 도움닫기. 지루했던 대기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활주로 앞에 섰다. 굉음을 내며 달려가 육중한 동체를 끌어올리는 찰나 시간. 네모난 자석에 갇혀있는 나는 벌써 창공으로 날아올라 붙들고 있던 매여있던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시점이 소멸하는 허공으로 떠나간다. 그 순간을 사랑한다. 아직 오지 않은, 아직 가지 않은 미지에 대한 설렘으로 충만한 시간. 탈주의 공간. 휴식이든 도망이든 변화를 띄어 올리기 위해서는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하다. 삶에도 그만큼의 여백을 허하라. 화산에서의 새날 다짐. 알고도 속는다. 알고도 속인다. 시간이라는 것이 본래 365일 12개월 24시간 1분 60초. 그런 단위로 쪼개져 있지 않을진데 1월 1일이라는 숫자가 다가오면 새삼스레 각오를 다지는 게 사람이다. 지난 해에도 지지난 해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번 해라도 크게 다르랴마는 그래도 속는 셈 치고 마음을 여미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온 만큼 화산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다. 일명 블루파이어를 볼 수 있는 이젠 화산에 가기로 했다. 블루파이어는 분화구의 유황이 화산의 열기에 녹아 푸른 불꽃을 내며 액체로 흘러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늘 보던 태양보다는 살아 꿈틀대는 파란 불꽃이 힘이 될 것 같았다. 블루파이어는 새벽 3, 4시 사이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산행을 시작했다. 분화구 밑으로 다가갈수록 독한 유황가스 연기가 자욱했다. 미리 지급받은 방독 마스크를 서둘러 착용했지만 그래도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분화구에서 유황을 채취하는 노동자들은
변변한 보호장구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유황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분화구를 오르내리는 그들의 어깨에는 바구니의 줄자국이 선명했다. 방독 마스크를 쓴 여행객과 수건으로 대충 얼굴을 감싼 노동자들이 뒤섞인 새벽 풍경. 난감했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블루파이어 구경이나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사진에 푸른 불꽃만 남긴다면 중요한 무언가를 빼놓는 것 같았다. 블루파이어를 배경으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같이 담고 싶었다. 유황을 주워 담고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 촬영을 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으니 오케이. 그는 무심히 일에 열중했다. 그러다 갑자기 유황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특별히 싸게 줄 테니 사란다. 뜬금없는 제안에 잠시 망설이다가 거절했다. 혹시나 그가 마음이 상했을까 나는 화제를 바꾸어 바구니의 무게를 물어보았다. 그는 대답 대신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직접 들어보라고 했다. 나는 두 손으로 있는 힘껏 올려보았지만 바구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비켜보라는 눈빛으로 가슴을 쭉 펴고는 어깨 위로 바구니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 V자를 그리며 미소 지었다. 비탈을 오르는 그의 얼굴에는 진한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입에서는 더운 입김이 배어나왔다.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린 종아리에서는 굵은 힘줄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분하고 정상으로 다시 올라오니 사방은 이미 환하게 밝았다. 어두울 때 볼 수 없었던 화산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화산 폭발로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던 민둥산에는 연두빛 초목이 올라오고 밤새 유황을 담아 올렸던 인부들의 바구니는 거친 숨을 뱉으며 쉬고 있었다. 유황가스로 메웠던 새벽의 화산은 기대만큼 예쁘고 멋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된 노동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던 사내의 모습은 새로운 시작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말하는 듯했다. 머리만 앞서는 나 같은 이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고흐, 행복한 사람. 빈센트 반 고흐가 생애 마지막을 불태웠던 곳, 오베르시리 우아즈. 파리에서 그곳으로 가던 날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1시간 남짓한 기차 여행에서 나는 고흐와 동생 테오가 주고받았던 서간집을 펴들었다. 아직 피어나지 못한 예술가의 고뇌와 형의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봐주던 동생의 이야기는 훈훈했다. 호사가들의 자극적인 수식을 덜어낸 고흐의 삶에는 천재도 광인도 아닌 꿈꾸고 욕망하는 평범한 인간이 숨을 쉬고 있었다. 인물 하나 풍경화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깊이 고뇌하고 있다고,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흔히들 말하는 내 그림의 거친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거친 특성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 1882년 7월 21일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 형의 그림들 속에는 싸구려 그림들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힘이 있어. 그 그림들은 시간이 흘러 물감의 층이 완성되면서 더 아름다워질 거야. 언젠가는 분명 큰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1889년 5월 22일 태호가 고우에게 보낸 편지 중. 잔뜩 구름이 드리운 오베르시르 우아지의 기차역은 한산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고우는 남은 생애 70여일 동안 무려 70여 편의 그림을 그렸다. 까마귀가 있는 밀밭, 오베르시르 우아지의 교회.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의 원본이 되는 풍경이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시청에서부터 교회와 마을 안 골목, 밀밭과 담장 밑에 핀 꽃들까지 걸어가며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그림 그대로다. 라부 여관으로 올라간다. 무엇이 그리도 힘들었던가. 스스로 총을 쏘았던 고우가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올라갔던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간다. 삐걱대는 나무 바닥 초라한 방에는 천장으로 창이나 있어 작은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다. 태호의 품에 안겨서 깊은 숨을 내쉬던 그날도 저 창이 있었을까? 그랬으면 좋았겠다. 마지막 순간에 뱅글뱅글 희감아 도는 별들이 그의 눈에 담겼으면 좋았겠다. 까마귀가 날던 밀밭 근처의 공동묘지에는 고우와 태호가 나란히 누워있다. 푸른 담쟁이 넝쿨이 묘지를 포근하게 덮었다. 형을 너무나 사랑하여 아들의 이름까지 빈센트로 지었던 태호는 고우 죽음에 대한 상실감 때문인지 6개월 후 형을 따라갔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는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의 한 구절이 생각나던 형제의 무덤. 가난, 고독, 불운, 외로움, 고뇌, 불행. 고우를 설명하는 수많은 비애의 단어들 중에서 불행 하나는 덜어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추어 보다. 우유니 소금 사막은 해발 고도 3653m에 자리하고 있다. 아주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바다가 솟아올랐고 빙하기를 맞았다. 그 바다는 2만 년 전부터 서서히 녹기 시작하여 호수가 되었는데 비가 적게 내리는 건조한 기후 탓에 호수의 물은 모두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남게 되었단다. 우기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비가 내리면 소금 사막은 아주 얇은 호수가 된다. 종이를 가로로 접어 위아래로 똑같은 형상을 찍어내는 비경은 이 시기에 포착할 수 있다. 물찬 소금 사막의 거대한 반영을 처음 마주하면 꿈속에서 꿈을 꾸는 듯한 환영에 빠져든다. 태초에 물 위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본 인간은 어떠했을까? 깜짝 놀라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지 않았을까? 그것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모습이 신기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조금 더 진화한 인간은 물에 비친 얼굴 너머 신년의 세계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잠겼을 테다.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았던 묵자는 이런 구절을 남겼다. 불경어수 경어인. 거울에 비추어 보지 말고 사람에 비추어 보란 의미. 여기에서 사람은 나를 둘러싼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나 역사가 될 수도 있을 터.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다시 별이 지고 해가 뜰 때까지 소금 사막의 몽환적인 거울 앞에 넋을 잃고 있던 나는 문득 내가 어디까지 진화한 인간인지 궁금해졌다.
찍다, 지우다, 남기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 중. 혼자 여행을 하면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사진기를 돌려받고 나서 내 의도대로 찍히지 않은 사진을 보며 실망했던 적이 많았다. 사물이 원했던 구도로 잡히지 않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일을 몇 차례 겪은 후 나는 사진 찍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나와 같은 시공간에 머무는 저 사람은 뷰파인더에 어떤 이미지를 담을까? 무엇을 중심에 놓고 구도는 어떻게 잡으며 순간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어떤 효과를 쓸까? 눈앞의 광경을 모두 담을 수는 없으니 찍는다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선택이다. 그리고 찍어 놓은 사진 중에서 추려내고 지우는 작업은 또 다른 선택이 된다. 찍기만 하고 귀찮다고 내버려 두면 정작 필요한 사진을 건질 수 없으니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다. 때론 버리는 일이 무언가를 취하는 일보다 더 힘이 든다. 사진기를 들여다보다가 지나간 인생의 풍경 속에서 내가 선택했던 것들과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을 떠올려 본다. 기억하고자 애쓴 것과 망각하고자 애쓴 것을 더듬어 본다. 살 수 있었으나 살지 않은 날들과 살고자 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한 날들과 살았으나 살지 않은 것처럼 버려진 날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 지금 남겨져 있는 나는 누구인가? 네, 길은 여전히 꿈을 꾼다.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다들 여행 많이 꿈꾸시죠? 여행을 못 간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정말 대리만족의 느낌으로 이 작품을 읽었는데 여행 느낌뿐 아니라 작가님의 섬세한 설명과 시와 같은 낭만적인 감성이 정말 마음을 울렸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저와 같은 기분이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또 바랍니다. 구독해주시고 항상 댓글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